부산 해운대의 42층 럭셔리 아파트에서 차은비가 거대한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광안리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우아했지만 그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차은비는 부산 최대 종합병원인 해운대 메디컬 센터 원장의 외동딸이었어요. 29이라는 나이에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완벽한 집안, 성공한 남편, 그리고 부러울 것 없는 삶.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은비의 시선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남편 송현우가 막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35의 현우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남자였어요. 오늘 아버님 칠순 연애 준비는 어때요? 현우가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비서에게 업무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호텔 예약이랑 초대장도 모두 발송했고요. 은비가 창가에서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따뜻함은 없었죠. 그렇군요. 역시 당신은 꼼꼼해요. 현우의 칭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무적인 말처럼 들렸어요. 은비는 그런 현우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벽이 있었어요. 사랑보다는 조건이 맞아 이뤄진 결혼이었죠. 현우에게는 사회적 지위와 병원 뒷배경이 필요했고 은비의 아버지에게는 믿을 만한 사위가 필요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함께 못해요. 회사에 일찍 가야 해서요. 현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늘 그렇듯 건조했어요. 네, 알겠어요. 은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현우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편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현우가 재킷을 입고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더니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은비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늦게 들어오시는 일이 많아졌네요. 은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져서요. 새 프로젝트 때문에 회식도 자주 있고요. 현우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어요. 그렇구나. 힘드실 텐데요. 은비가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최근 현우의 행동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현우가 문을 열며 나가려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늦을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또요. 은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요. 일이 정리되면 시간을 내볼게요. 현우가 형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미안함보다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비는 홀로 넓은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아름다운 인테리어로 꾸며진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은비는 다이닝 테이블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 상차림이었지만 혼자 먹는 식사는 쓸쓸하기만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은비는 현우가 놓고 간 커피잔을 치우다가 그의 서재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곳이 궁금했어요. 서재 문을 살짝 열어보니 현우의 책상 위에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은비는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최근에 가입한 상해보험이었어요. 보장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보험에 가입했을까요? 현우는 평소 보험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현우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가 깜빡하고 놓고 간 것 같았어요. 은비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화면을 봤습니다. 담이야,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을까? 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담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은비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은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현우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련일 수도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은비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최근 현우의 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전화통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보험 가입까지. 오후 5시 은비는 아버지의 칠순 연회 준비를 위해 호텔로 향했습니다. 해운대 그랜드 호텔의 연회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침에 본 그 메시지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현우의 다른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온 은비는 현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늦을 거라고 했었죠. 은비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되어서야 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회식이 어땠어요? 은비가 물었습니다. 네, 잘 끝났어요. 새 프로젝트도 성사될 것 같고요. 현우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놓고 가셨더라고요. 은비가 현우의 핸드폰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고마워요. 현우가 핸드폰을 받으며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혹시 메시지를 확인했나 싶어서였을까요? 은비는 그런 현우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7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요즘 그는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은비는 침실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현우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뀔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은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차은비는 아버지의 칠순 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9시 부산의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연회는 부산 의료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은비는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연회 내내 현우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평소보다 더 자주 핸드폰을 확인하고 중간중간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현우를 소개할 때도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 도착한 은비는 현우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그의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보, 들어왔어요. 은비가 현관에서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보통 그녀가 들어오면 인사를 했거든요. 은비는 거실로 들어가면서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스 냄새였어요. 처음에는 요리를 하다가 생긴 냄새려니 했지만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은비가 다시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꺼져 있었지만 냄새는 계속 났어요. 현우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은비가 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상해요. 왜 이러지? 은비가 중얼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가스 냄새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그녀는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비는 현우를 깨우려고 그에게 다가갔지만 그 역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119에 신고해야 해. 은비가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할 수 없었습니다. 가스 중독 증상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은비가 간신히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핸드폰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는 해운대 42층 도와주세요. 은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20분 후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구급대원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부부를 발견했어요.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환자 둘 다 가스 중독으로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해운대 메디컬 센터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은비와 현우는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은비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매우 약했어요. 현우 역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은비와 현우를 각각 다른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가 연달아 실시되었어요.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어요. 응급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한편 현우는 은비보다 일찍 의식을 회복했어요.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떴습니다. 의료진이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제 아내는 어떻게 됐나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분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상태가 더 심각해서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로 은비의 아버지인 차병 원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연애가 끝나고 집에 있던 중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됐나요? 차병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소 침착한 의사였지만 딸의 일이라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가스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담당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차병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사로서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딸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은비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의식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은비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은비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서 각종 검사를 실시했어요. 뇌파 검사, CT 촬영, MRI까지 다양한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의식불명으로 나타났어요. 환자가 언제 깨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담당 의사가 차병원장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우가 중환자실을 찾아왔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남편의 모습으로 은비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그의 진짜 모습을 곧 알게 될 것이었어요. 여보, 빨리 일어나야 해요. 현우가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나간 후 현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비는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담이야, 나야. 현우의 목소리였어요. 그 이름은 며칠 전 메시지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응, 사고가 났어. 가스 중독이야. 현우가 계속 말했어요. 다행히 나는 괜찮고 은비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 은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거든요. 슬픔이나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아. 현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 은비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와. 간병인으로 지원하라고. 미리 얘기해뒀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현우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은비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담이라는 여자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면서 중환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은비는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배신을 목격하게 된 은비. 그녀는 아직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 해운대 메디컬 센터 중환자실에는 새로운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유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환자분을 돌보게 된 유담이입니다. 그녀가 의료진에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은비는 그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담이는 간병인 경력이 5년이라고 했지만 은비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해 보였어요. 의료기기를 다루는 손놀림이 서툴렀고 간병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오후 2시경 현우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는 평소처럼 걱정스러운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그의 진짜 속내를 알고 있었죠. 간병인 선생님, 고생이 많으세요. 현우가 담이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니에요. 환자분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죠. 담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의료진이 회진을 마치고 나간 후 병실에는 현우와 담이만 남았습니다. 은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힘들지 않아요. 현우가 담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사무적이던 톤이 부드럽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을 위해서라면요.
다미가 대답했어요. 그녀 역시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비는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줘서. 현우가 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비는 그 장면을 보고 싶었지만 눈을 뜰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죠. 다미의 말에 은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남편과 다른 여자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해야 할까요? 다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간병인 노릇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끝날 테니까. 현우가 다미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뭔가 섬뜩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깨어나지 않을까요? 가끔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다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뇌파 활동은 있지만 의식 회복은 어렵다고요. 설사 깨어난다 해도 기억을 잃을 가능성이 크대요. 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비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현우는 자신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요? 다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해보험은 진단서만 나오면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생명보험은? 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은비를 바라봤어요. 생명보험은 뭐요? 다미가 재촉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아직이니까. 현우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은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나저나 아버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예요? 다미가 물었어요. 계속 걱정하는 사위 역할을 해야죠. 아버님이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현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비는 현우의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걱정하는 사위 연기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혹시 의심받지 않을까요? 가스 사고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잖아요. 다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가스밸브 조작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제가 먼저 쓰러져 있던 것처럼 연출했잖아요. 현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은비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어요. 가스밸브를 조작했다고요. 자신들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하세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미가 현우를 칭찬했어요. 당신도 잘해주고 있어요. 간병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잖아요. 현우가 다미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은비 앞에서 키스를 나눴습니다. 은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처음부터 당신만 사랑했어요. 은비와의 결혼은 순전히 계산이었죠. 현우가 고백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제 곧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다미가 현우를 위로했어요. 은비는 그 말들을 들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과의 결혼이 처음부터 계산이었다니요.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아버님이 의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유산 상속에 문제가 생기면요? 다미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아버님은 절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게다가 은비 외에는 다른 자식이 없으니까 결국 모든 재산이 제게 올 거예요. 현우가 확신했습니다. 그럼 병원도요. 당연히 제가 운영하게 되겠죠. 의료진들도 이미 절 인정하고 있고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묻어 있었어요. 은비는 현우의 진짜 목적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재산과 권력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병원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과 결혼했고, 이제는 자신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의료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와 다미는 재빨리 거리를 벌리고 다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의 관계로 돌아갔어요.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미가 전문적인 척하며 대답했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간호사가 당부하며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현우는 은비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애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보, 빨리 편해져요.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현우가 속삭였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은비는 그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겠어요. 현우가 다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다미가 물었어요. 생명 유지 장치 말이에요. 의사와 상의해서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겠어요. 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비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현우는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다미가 걱정했어요.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고생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현우가 위선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은비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복수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현우가 집으로 돌아간 후 다미는 홀로 은비를 지켰어요. 그녀는 은비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차은비 씨.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다미가 은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죄책감이 묻어 있었지만 후회는 없어 보였어요. 은비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왜 이런 짓을 하는 건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다니요. 밤이 깊어가면서 중환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은비는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다미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된 지금 은비는 반격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비록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어요. 다음 날 은비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인물이 그녀 앞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째 해운대 메디컬 센터에 새로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부임했습니다. 32살의 강민석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5년간 연수를 마친 실력 있는 의사였어요. 그는 중환자실 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석이 차은비의 차트를 받아든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거든요. 설마 그 은비일까요? 하지만 생년월일과 기본 정보를 확인하니 틀림없었어요. 강민석은 5년 전 차은비와 사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의과대학 마지막 학년이었고 은비는 경영학과 4학년이었어요. 1년 반 동안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였죠. 민석은 중환자실로 향하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5년 만에 다시 만나는 은비가 이런 상황이라니. 그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병실에 들어간 민석은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은비를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창백한 얼굴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환자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민석이 다미에게 말했어요. 다미는 새로운 의사의 등장에 약간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민석은 은비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뇌파 검사 결과, CT 영상, 그리고 각종 검사 수치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혼수 상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뇌파 활동이 생각보다 활발해요.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은비의 눈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때 민석은 은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전문의인 그가 놓칠 리 없었어요. 혹시 민석이 은비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은비야, 내 목소리가 들리니? 은비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민석이었습니다. 5년 전 갑자기 사라진 그 사람이 자신의 담당이가 된 거였어요. 만약 내 말이 들린다면 눈을 깜빡여봐.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비는 온 힘을 다해 눈을 깜빡이려 했어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미세하게나마 성공했습니다. 민석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이야. 내가 깨어 있는 거야. 다미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민석은 일단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상황을 더 파악해봐야 했거든요. 잠시 후 다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석은 은비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은비야, 정말 오랜만이야.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민석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은비는 민석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연락도 없이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반드시 도와줄게. 민석이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 민석은 은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의식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놀랍네. 내가 모든 걸 듣고 있구나. 민석이 감탄했어요. 이건 잠금 증후군이야.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지. 민석은 은비와 소통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스면 한 번, 노면 2번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민석인 거 맞지? 은비가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보자. 혹시 위험한 일이 있니? 은비가 2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아니야, 위험하다고. 민석이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위험이야? 그때 복도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은 재빨리 은비의 손을 놓고 전문의다운 자세를 취했어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시군요. 현우가 들어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재활의학과 강민석입니다. 민석도 인사를 받았지만 현우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 아내 상태는 어떤가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물었어요. 현재로서는 의식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현우가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다행이라는 감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현우가 나간 후 민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회복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은비야, 혹시 내 남편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니?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비가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는 뜻이었어요. 심각한 문제야. 은비가 다시 한 번 움직였어요. 민석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은비가 단순한 사고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비야, 내가 5년 전에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알고 싶지. 민석이 무거운 마음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은비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을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때 내 지금 남편이 나한테 왔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송현우라는 사람 말이야. 은비는 충격을 받았어요. 현우가 민석에게 갔다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협박을 했어. 내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민석이 고통스럽게 말했어요. 은비의 마음이 아팠어요. 현우가 그런 짓을 했다니. 그때 난 의대생이었고 아무 힘이 없었어. 게다가 내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분인지도 알고 있었지. 민석이 계속 설명했어요. 현우는 나한테 말했어. 내가 재벌가 딸이라는 신분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나 같은 가난한 의대생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민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계속 내 곁에 있으면 내 가족의 작은 가게를 망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어. 심지어 내가 의사가 되는 것도 방해하겠다고 했지. 은비는 현우의 치밀함과 잔인함에 경악했어요. 5년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난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그래서 그의 말에 따라 내 곁을 떠났지. 미안해, 은비야. 민석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은비는 2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구나. 오히려 위험에 처해 있고. 민석이 안타까워했어요. 은비는 민석에게 모든 상황을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가락 움직임만으로는 복잡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은비야, 내가 매일 와서 재활 치료를 해줄게. 그러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보자. 민석이 다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5년 전에 지켜주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꼭 해낼 거야. 민석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은비는 민석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날부터 매일 은비를 찾아와 재활 치료를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일반적인 의학적 치료였지만 사실은 은비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은비와의 소통 방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어요. 손가락 움직임뿐만 아니라 눈 깜빡임, 심지어 미세한 입술 움직임까지 활용했습니다. 은비야, 내 남편이 정확히 뭘 하려는 건지 알려줘. 민석이 물었어요. 은비는 천천히 현우와 다미의 계획을 알려줬어요. 보험금 유산 상속, 그리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석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은비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내가 증거를 모아서 그들의 범죄를 밝혀낼게. 민석이 은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은비는 처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5년 만에 다시 만난 민석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현우와 다미에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고 발생 2주째, 강민석은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현우가 회사에 있고 다미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노려 은비와의 비밀 작업을 진행했어요. 은비야, 오늘은 내가 들었던 대화를 정확히 기록해보자.
민석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는 은비의 손가락 신호를 해석해서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고 있었어요. 은비는 천천히 현우와 다미의 대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가스밸브 조작에 대한 이야기, 보험금 수령 계획, 그리고 생명유지 장치 제거 음모까지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정말 치밀한 놈들이구나. 민석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하지만 증언만으로는 부족해. 물적 증거가 필요해. 그때 은비가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민석이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현우의 서재에 보험 서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다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있을 거라고. 은비가 손가락 움직임으로 알려줬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야겠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민석이 고민하며 말했어요. 그때 은비가 또 다른 정보를 알려줬어요. 현우가 자주 가는 건설 현장이 있다고, 그곳에서 다미와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그날 저녁부터 현우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해운대 신시가지에 있는 현우의 건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 8시, 민석은 현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과연 현우가 나타났고 잠시 후 다미도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사무실 창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상해 보험금은 다음 주에 나온대요. 다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마나 나와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3억이요. 생각보다 많네요. 다미가 만족스러워했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는 생명보험이니까. 현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생명보험은 얼마예요? 다미가 궁금해했습니다. 10억이에요. 게다가 병원과 부동산까지 합치면 100억은 좋게 될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 탐욕이 묻어 있었어요. 민석은 그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증거를 확보한 거였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벌써 2주가 지났는데. 다미가 조바심을 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현우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럼 언제요? 다음 주쯤 아버님께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다고,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고. 현우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민석은 은비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이어폰을 통해 현우와 다미의 대화를 들은 은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비야,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 하지만 더 필요해. 민석이 말했어요. 가스밸브 조작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겠어. 그때 은비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현우가 사고 당일 오후에 집에 일찍 들어왔다고, 평소와 달리 지하실에 오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하실이요. 거기에 가스 계량기가 있지. 민석이 무릎을 쳤어요. 민석은 그날 밤 은비의 집에 잠입하기로 결심했어요. 다행히 현우는 다미와 만나러 나갔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간 민석은 가스 계량기 주변을 살펴봤어요. 과연 밸브 주변에 인위적인 조작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사가 최근에 풀렸다가 다시 조인 흔적이 선명했어요. 민석은 그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 지문도 채취했습니다. 현우가 장갑을 끼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였어요. 서재도 확인해 봤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보험 서류를 발견했어요. 사고 일주일 전에 가입한 상해보험 증서였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3억 원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생명보험 증서였어요. 10억 원짜리 보험에 은비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었고 수익자는 당연히 현우였습니다. 민석은 모든 서류를 촬영했어요. 그리고 현우의 컴퓨터도 확인해 봤습니다. 패스워드가 걸려 있었지만 다행히 은비의 생일이었어요. 컴퓨터에서 더욱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현우와 다미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사고 계획부터 사후 처리까지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의 대화가 결정적이었어요. 오늘 밤에 실행한다. 완벽하게 사고처럼 꾸몄다. 이제 곧 자유로워진다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모든 내용을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원상복구한 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은비에게 보여줬어요.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이제 충분해요. 이 정도면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어. 민석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은비는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현우의 협박에 대한 증거도 필요하다고 5년 전 일까지 함께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때 일도 밝혀내자. 민석이 동의했어요.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현우가 예상보다 일찍 온 거였습니다. 민석은 재빨리 자료를 숨기고 일반적인 재활 치료를 하는 척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현우가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환자분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민석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현우의 말투는 전혀 다행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나간 후 은비가 불안한 신호를 보냈어요. 현우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다미와 긴급 회의를 했어요. 새로운 의사가 수상하다고 너무 자주 은비를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미가 걱정했어요. 설마요.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현우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럼 계획을 앞당길까요? 그래야겠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우가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현우가 계획을 앞당기기로 한 거였어요. 민석과 은비는 더욱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석은 은비에게 중대한 제안을 했어요. 아버님께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은비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현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민석은 차병원장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어요. 딸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혼자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현우와 다미의 마지막 발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어요. 은비는 민석의 손을 꽉 잡으며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승부를 봐야 할 때였어요. 사고 발생 17일째 밤 11시 차병원장은 강민석의 긴급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라는 말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평소 침착한 성격의 병원장이었지만 딸 일이라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님, 늦은 시간에 불러서 죄송합니다. 민석이 중환자실 앞에서 차병원장을 맞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은비가 깨어났나요? 차병원장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병실로 들어가시죠. 민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병실에 들어간 차병원장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사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라고요? 차병원장이 놀라며 은비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은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병원장은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은비야. 딸아. 차병원장이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제부터 깨어 있었니? 일주일 전부터요. 하지만 숨겨야 했어요. 은비가 힘겹게 말했어요. 왜? 차병원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제 사고가 단순한 가스 중독이 아니에요. 은비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야? 차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송현우가 계획한 거예요. 저를 죽이려고. 은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병원장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사위가 딸을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석이 차병원장에게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이 개자식이. 차병원장이 분노로 주먹을 떨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아버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은비가 계속 말했어요. 5년 전에도 현우가 민석 선생님을 협박해서 제 곁에서 쫓아냈어요. 차병원장은 그제서야 5년 전 은비가 왜 그렇게 슬퍼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첫사랑과 억지로 헤어져야 했던 거였군요. 내가 어떻게 이런 놈을 사위로 받아들였을까? 차병원장이 자책했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게 현우의 계획이었으니까요. 은비가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우가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재빨리 차병원장에게 말했어요. 아직 현우가 모르게 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진실을 밝혀야 해요. 차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거든요. 현우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걱정스러운 사위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셨네요.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은비가 걱정되어서 왔지. 차병원장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현우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상태는 어떤가요? 현우가 민석에게 물었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민석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현우는 잠시 은비를 바라봤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은비는 최대한 의식이 없는 척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우가 차병원장에게 말했어요. 무엇인가? 은비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의사들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고.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차병원장은 현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생명 유지 장치 제거를 말하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고생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은비를 위한 일 아닐까요? 현우가 위선적으로 말했어요. 차병원장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딸을 죽이려는 놈이 염치 없이 딸을 위한다고 말하다니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지 않나? 차병원장이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현우가 계속 설득했어요. 조금 더 지켜보자. 차병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현우가 나간 후 차병원장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저런 놈이 내 딸을 죽이려 할 수 있는가?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은비가 아버지를 달랬어요. 내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해야겠어. 차병 원장이 결심했어요. 하지만 민석이 만류했어요. 아직 시기상조라고 현우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은비 씨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래야 직접 증언할 수 있거든요. 민석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현우의 행동이 급격히 달라졌어요. 더 자주 병원을 찾아왔고 의료진들에게 은비의 상태에 대해 계속 물어봤습니다. 다미야, 뭔가 이상해. 현우가 다미에게 전화했어요. 아버님이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거부하셨어. 왜요? 다미가 놀랐어요. 모르겠어.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현우가 불안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계획을 바꿔야겠어.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현우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들렸어요. 은비는 그 대화를 듣고 섬뜩함을 느꼈어요. 현우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현우는 다미와 함께 병원에 왔어요. 늦은 시간이라 의료진이 적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현우가 다미에게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다미가 걱정했어요. 주사 한 방이면 끝이야. 가스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을 거야. 현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은비는 그 계획을 듣고 공포에 떨었어요. 현우가 독성 주사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민석이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온 것도 그렇고 다미가 수상한 주사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했거든요. 민석은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현우와 다미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현우가 은비의 링거에 뭔가를 주입하려는 순간 민석이 나타났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석이 현우를 제지했어요. 아, 깜짝이야. 그냥 링거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현우가 당황하며 둘러댔어요. 하지만 민석은 현우의 손에 있는 주사기를 봤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독성 물질이 들어있을 거였습니다. 그 주사기는 뭐죠? 민석이 추궁했어요. 이건 현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보안팀이 도착했어요. 민석이 미리 연락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조사해 주세요. 환자에게 해를 끼치려 했습니다. 민석이 보안팀에게 말했어요. 현우와 다미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계획이 발각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결판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민석이 은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일어나도 돼.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 은비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송현우 씨. 은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고 발생 18일째 새벽 2시 해운대 메디컬 센터 중환자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보안팀에게 제지당한 송현우와 유담이 그리고 마침내 정체를 드러낸 차은비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현우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였어요. 송현우 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민석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무슨 증거 말이에요? 현우가 억지를 부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비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3주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의식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스밸브를 조작했다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은비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고 당일 오후에 집에 일찍 들어와서 지하실에서 작업했죠. 그건 현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면 다미 씨와 나눈 대화를 들려줄까요? 은비가 계속 추궁했어요. 당신들이 제가 의식불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눈 그 적나라한 대화들 말이에요. 다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의 모든 계획이 들켜버린 거였으니까요. 그때 차병 원장이 나타났어요. 경찰과 함께였습니다. 민석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어요. 현우야,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차병 원장이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현우가 마지막까지 발뺌하려 했어요. 오해라고. 차병 원장이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내가 내 딸을 죽이려 했다는 게 오해냐? 경찰이 현우와 다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피의자 송현우, 유다미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현우가 마지막까지 저항했어요. 민석이 준비해둔 파일을 꺼냈어요. 현우와 다미의 녹음된 대화, 가스밸브 조작 흔적 사진, 그리고 컴퓨터에서 발견한 메신저 대화까지. 이게 전부 증거입니다. 민석이 경찰에게 자료를 전달했어요. 경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현우와 다미의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요? 상해보험은 3억, 생명보험은 10억이에요. 빨리 편해져요.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현우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방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은비가 독성 주사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죽이려고 가져온 거죠. 현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고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송현우, 유다미, 당신들은 계획적으로 저를 살해하려 했어요. 은비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것도 7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저를 말이에요. 은비 씨, 정말 죄송해요. 다미가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은비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은비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저를 죽이려고 몇 달 동안 계획을 세우면서 죄송하다고요. 민석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5년 전 일입니다. 5년 전. 차병 원장이 궁금해했어요. 송현우가 저를 협박해서 은비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민석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계속 은비와 사귀면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어요. 차병 원장은 그제서야 모든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현우의 계획이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군. 경찰이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우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은비가 현우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저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 처음부터 사랑한 적이 없었나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처음부터였어요. 당신과의 결혼은 순전히 계산이었어요. 현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병원과 재산,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게 목적이었어요. 은비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답이었거든요. 그럼 다미 씨는요? 은비가 다미를 바라봤어요. 저희는 진짜 사랑해요. 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함께할 수 없었어요. 사랑이라고요. 은비가 비웃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사랑인가요? 다미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경찰이 두 사람을 연행하려 할 때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은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은비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용서될 수는 없었거든요. 송현우 씨, 당신이 저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은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정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으세요. 현우와 다미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어요. 중환자실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은비가 아버지에게 안겼어요. 차병 원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고생 많았구나, 우리 딸. 차병 원장이 은비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은비가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민석도 다가와서 은비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 상황을 견뎠는지.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은비가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로 죽었을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민석이 은비에게 말했어요. 5년의 공백을 채우면서 은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비에게는 진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차병 원장이 의료진들을 불러 은비의 완전한 회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해운대 메디컬 센터 전체가 기적 같은 일이라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은비와 민석, 그리고 차병 원장만이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전 8시, 언론에 현우와 다미의 체포 소식이 전해졌어요. 부산 의료계 거물딸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은비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지금은 회복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은비는 정식으로 퇴원했어요. 민석과 차병 원장이 함께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은비는 잠시 뒤돌아봤어요. 지옥 같았던 3주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은비가 민석에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자유야. 민석이 은비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차병 원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날 저녁 부산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아름다웠어요. 은비와 민석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악몽이 끝났고 이제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사건 발생 3개월 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송현우와 유다미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이었기에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차은비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3개월 전에 창백하고 무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그녀는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검사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송현우는 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남편이었고 유다미는 그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저를 해치려 했던 공범입니다. 은비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재판정에 앉은 현우는 고개를 떨군 채 은비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담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증인을 해치려 했던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험금과 재산 상속이 목적이었습니다. 은비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상해보험 3억 원, 생명보험 10억 원, 그리고 저희 가문이 병원과 부동산까지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현우와 다미의 녹음된 대화, 가스밸브 조작 흔적, 그리고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이 모든 증거들을 직접 목격하거나 수집하는 데 참여하셨나요? 네, 제가 의식을 회복한 후 강민석 원장님과 함께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은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어요. 증인께서는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대화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까? 잠금 증후군이라는 상태였습니다. 은비가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며 설명했어요.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죠. 모든 것을 생생히 듣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사흘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강민석도 증인으로 나와 의학적 소견과 증거 수집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가스배관 업체 직원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사고 당일 현우가 혼자 집에 있을 때 가스밸브 주변에서 작업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현우가 사고 일주일 전에 거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어요. 모든 증거가 현우와 다미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변호인들도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3일째 재판에서 현우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현우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미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은비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극도로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에서 강조했어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송현우는 살인미수, 보험사기, 가스시설 손괴 등의 죄로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유다미는 살인미수 공동정범으로 징역 8년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각 5억 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방정이 확정되는 순간 은비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현우와 다미를 바라보며 은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은비는 차병 원장과 민석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차병 원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비가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민석이 은비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한 달 후 은비는 해운대의 펜트하우스를 정리했어요. 현우와 함께 살았던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로 구한 집은 부산 송도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민석이 이사를 도와줬어요. 두 사람은 새 집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비야,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사귀는 거야.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5년 늦었지만요. 은비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늦었지만 더 소중해졌어. 민석이 은비를 안으며 말했어요. 3개월 후 은비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병원에서 경영 업무를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맡았던 일을 대신하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은비는 점차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직원들도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좋아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재활의학과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특히 의식장애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고마워. 은비가 갑자기 말했어요. 뭔데 갑자기?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현우와 다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 그래도 당신 덕분이에요. 은비가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5년 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민석이 은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게.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반년 후 은비와 민석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시기였습니다. 차병 원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은비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은비가 민석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꿈꿔왔던 그 삶 말이야. 민석이 은비를 안으며 답했어요. 1년 후 부산 송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은비와 민석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은비는 병원 경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민석은 의료진으로서 더욱 성장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부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네. 은비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응,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은비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민석아,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길 것 같아요. 민석이 놀라며 은비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은비가 수줍게 웃으며 답했어요. 민석이 기뻐하며 은비를 안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몇 개월 후 작은 생명이 이들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후에 찾아온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차병 원장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복받은 아이구나. 네,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예요. 은비가 행복하게 답했어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은비와 민석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더욱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해운대 메디컬 센터는 은비의 경영 아래 더욱 발전했고 민석은 부산 의료계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비는 예전에 살았던 펜트하우스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그곳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픔이나 분노는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비를 민석과 아이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비는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로써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미래에는 희망만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부산의 밤바다가 별빛과 함께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은비와 강민석,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는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써내려간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였어요.